그 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소보다 붐볐다. 영등포구 한복판에서 벌어진 무장 강도 사건과 관련된 재판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큰 재판은 아니었지만 사제 총기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기자와 젊은 변호사들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길모퉁이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수진 씨는 이 사건의 증인이었다. 6개월 전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던 그녀는 우연히 마스크를 쓴 세 남자가 흉기를 들고 길 건너편 금은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중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두 명은 안으로 뛰어들어가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내 주인을 위협했다. 모든 일은 3분도 채 안 되어 벌어졌지만 수진 씨에게는 매 순간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이제 막 3살이 된 아들 민준이는 한창 엄마 껌딱지인 아이인데다 낯을 많이 가렸다. 겨우 친정어머니에게 몇 시간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막 집을 나서려 할 때 민준이가 미열이 있고 친정어머니는 감기 때문에 기침을 심하게 해 수진 씨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온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몇 번 갔을 때도 민준이는 장난감만 있으면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주 아들의 생일 선물이었던 빨간색 플라스틱 소방차를 챙겨왔다. 처음에는 법원 서기가 아이를 법정 안으로 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수진 씨가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를 정말 조용히 시키겠다고 약속하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민준이는 변론구역과 분리된 뒤쪽 방청석에 엄마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다들 병원이나 은행, 공증사무소에서 몇 시간씩 엄마를 기다리던 다른 아이들처럼 그저 엄마를 따라온 아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법정 안의 분위기는 엄숙했다. 긴장감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안하지도 않았다. 변호사들과 검찰 측 대표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진 씨는 약 30분 후에 증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으로 3자리 떨어진 곳에 앉은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동행인과 나지막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위쪽 증인석에는 3개의 마이크가 음향 테스트를 마친 상태였다.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마른 기침 소리가 모두 어우러져 공무가 진행되는 아침의 익숙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수진 씨는 틈을 타 아이에게 우유 한 팩과 과자를 꺼내주며 얌전히 놀고 있으라고 속삭였다. 아이가 소방차에 푹 빠진 것은 눈에 띄는 빨간색 때문만이 아니라 예전에 엄마가 마포대교 위를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길에서 소방차만 보면 좋아서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영상에 나온 것과 똑같이 불빛까지 깜빡이는 장난감 소방차를 사주었다. 아이는 어딜 가나 그 소방차를 가지고 다녔고 잠을 잘 때도 옆에 두고 잤다. 재판이 시작되려 할 때 법정 문이 열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관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단정한 제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 중에는 수진 씨의 증언과 관련된 강도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베테랑 경찰관인 박경감도 있었다. 방청석 뒤쪽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경찰, 검사, 증인,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원일 뿐이었다. 법정 안에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고 어떤 방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가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뒤쪽 방청석, 여러 소음이 뒤섞인 가운데 3살배기 아이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법이 무엇인지, 범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아이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의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 몇 주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수진 씨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시스템 전체에 큰 변화가 닥칠 것이었다. 그날 아침 법정 안에 누구도 장난감 소방차를 가지고 놀던 아이가 곧 수년 동안 덮여있던 먼지층을 걷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 먼지층은 많은 사람에게 용납되고 심지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먼지층이 걷히자 한 재판이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판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휴대폰을 집어넣는 사이 뒤쪽 구석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큰 소리도 비명도 없었다. 경고의 신호도 없이 그저 평소보다 과도하게 긴 정적만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하나의 진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때 수진 씨는 곧 해야 할 증언만 생각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그저 빨간 소방차를 끌어안고 있었다. 박경감 역시 익숙한 공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그토록 철저히 숨겨왔던 모든 것이 서서히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고 어떤 고소장도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곧 한마디 말이 터져 나올 것이었고 그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플라스틱 소방차가 법정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울리자 몇몇 사람이 반사적으로 돌아보았다. 몇몇 시선이 아이를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앞에 서류로 돌아갔다. 아무도 그저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오직 수진 씨만이 공기의 미묘한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다. 민준이는 평소처럼 장난감을 다시 줍지 않았다. 아이는 앞줄에 도열해 있는 제복 입은 사람들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중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주변의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인 수진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처음에는 작은 부름이었지만 그 적당한 음량과 확신에 찬 어조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멈칫했다. 민준이는 엄마를 보지도 않았고 그냥 하는 말도 아니었다. 아이는 재판정 근처에 서 있는 경찰관들 중 한 명을 가리켰고 모든 시선이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지목된 사람은 바로 박경감이었다. 그는 그 순간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 길어지는 침묵은 법정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지목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검찰 측 대표인 이 검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각 사람의 태도를 살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인지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법정에 아이가 나타난 것 자체가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재판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에게 무언가 속삭였지만 민준이는 자신이 가리킨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시 한번 아이는 그 말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다. 장엄한 공간 속에서 아이의 앳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것은 아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소리였다. 박경감은 아이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몸을 살짝 움직였다. 이 검사는 재판장을 향해 말없이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몇 초 후 재판은 공식적으로 휴정을 요청받았다. 공식적인 이유는 추가 서류 준비였지만 법정 안에 누구도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믿지 않았다. 수진 씨는 아이와 함께 별도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한 구청 소속 수사관이 뒤따랐다. 이 검사가 곧바로 나타났고 긴장된 기색은 없었지만 작은 방 안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첫 번째 질문은 민준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였다. 수진 씨는 머뭇거렸다. 그녀는 아이에게 경찰관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강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사건 이후 그녀는 아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평소처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잊는 성격이 아니었다. 이 검사는 6개월 전 그녀의 진술 내용을 넌지시 언급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수진 씨는 처음에 범인들이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3명의 강도 중 1명이 금은방에서 빠져나올 때 그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신발이 미끄럽거나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즉시 달라졌다. 한 직원이 몇 분 전 재판 영상을 다시 확인하러 나갔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와서 박경감의 걸음걸이가 실제로 오른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수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 옆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장난감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준이는 다른 방으로 옮겨져 쉬고 있었다. 그 사이 수사팀은 지난 5년간 박경감과 관련된 모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원은 아직 해산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기자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재판장은 휴정 기간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 검사는 동일한 특징을 가진 강도 사건 기록을 추려달라고 요청했다. 범인이 복면을 썼고 야간에 발생했으며 증인이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언급한 사건들. 15분 만에 출력된 목록에는 11건의 사건이 일치했다. 11건 모두에서 박경감은 최초 현장 도착자로서 수사에 참여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법원 대기실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무시할 수 없는 일련의 우연의 일치였다. 민준이는 그날 오후 2명의 경찰관의 호위 아래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팀은 금은방 주변의 CCTV를 다시 확인하고 과거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내부 소환장이 급히 작성되었다. 복도에는 많은 사람이 자리를 뜨지 못했다. 모두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시작이 3살배기 아이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재판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아이가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견고한 껍질의 가장 얇은 부분을 우연히 건드린 것이다. 검찰청의 작은 사무실은 신속하게 특별수사팀의 거점이 되었다. 일치하는 요소를 가진 강도 사건 목록이 출력되어 책상 위에 쌓였다. 이 검사는 각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날짜, 발생 장소, 관련 인력을 대조하라고 지시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극한까지 당겨진 밧줄처럼 팽팽했다. 현장 인력 목록에서 반복되는 이름들이 기이한 패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박경감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대부분의 사건에 등장했다. 피해자는 소상공인이었고 사건은 주말에 발생했으며 범인은 복면을 썼고 특히 목격자 중 한 명이 범인 중 한 명이 다리를 절며 뛰었다고 증언했다. 그날 밤 즉시 수사팀이 꾸려져 일부 과거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리에 진술을 다시 받았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모든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법원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규명해야 할 새로운 정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박경감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법원에 남아있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그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감시되었다. 이 검사는 경찰 내부 감찰팀의 협조를 요청하여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자 누구도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수사팀은 17건의 의심스러운 사건 검토를 마쳤다. 그중 14건에서 현장 접수 과정에 비정상적인 흔적이 발견되었다. 일부 조서에는 서명이 같았지만 필체가 달랐다. 일부 보고서에는 지역경찰서의 직인이 찍혀 있었지만 원본 보관처에서는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 정보는 즉시 서울시청으로 보고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긴급회의가 열렸다. 새벽 2시 박경감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은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한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과거 사건의 예상치 못한 변화. 한 경찰관 수사협조위의 직무정지. 지난 5년간의 연쇄 강도 사건에서 여러 이상 징후 발견. 관련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모두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 씨는 다시 한번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갔다. 이번에는 진술 대조뿐만 아니라 6개월 전 현장에 박경감이 나타난 것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강도 사건 직후 그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에게 무언가 본 것이 있냐고 처음 물어본 사람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에 대해 질문받자 그녀는 망설였다. 이미지가 너무 흐릿했고 어렴풋이 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전날 법원 복도 CCTV에서 발췌한 양상을 다시 보자 수진 씨는 침묵에 잠겼다. 무언가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가 다리를 절어서가 아니라 그의 걷는 방식이 그날 강도 중 한 명의 절뚝거리던 걸음걸이와 기이할 정도로 닮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과거 피해자가 수사팀 사무실로 왔다. 그녀는 남대문 시장의 노점상으로 혼자 집에 있을 때 모아둔 돈을 전부 강탈당한 적이 있었다. 당시를 회상하던 중 그녀는 사복을 입은 한 남자의 사진을 보고 소리쳤다. 그 사진은 지역 경찰팀의 내부 행사에서 발췌한 것이었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사진 속 눈빛을 보자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계속해서 증언이 추가되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기이할 정도로 일치했다. 어떤 사람은 눈빛을,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기억했고 심지어 강도에게서 박경감이 자주 사용하던 파스 냄새가 났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의 금융 시스템 역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은행 계좌, 비정상적인 거래, 해외 송금 내역을 확인했다. 수사 이틀째 밤 기술팀은 싱가포르에 주소를 둔 한 회사로 정기적으로 송금된 4개의 계좌를 발견했다. 등록된 이름은 과거 사기 사건에 등장했던 한 배송 서비스 업체와 일치했다. 송금 시점과 강도 사건 발생 시점을 대조하자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돈은 각 사건 발생 며칠 후에 송금되었다. 금액은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총 재산과 거의 비슷했다. 대검찰청 관계자까지 참석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검사는 전체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했다. 거의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는 이렇게 단서들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이제 유사점을 나타내는 빨간색 표시가 가득한 세 뭉치의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다. 요약된 목록이 출력되었고 거기에는 의심스러운 사건 처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박경감과 함께 일했던 팀장급 간부 2명의 이름이 추가로 등장했다. 3살배기 아이의 손가락질 하나로 시작된 수사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투명해 보이는 서류 아래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겹겹이 드러나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 박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본부로 출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소환장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전달되었다. 오전 내내 그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현장 접근 절차, 보고, 처리, 그리고 재검토된 사건들에서의 개인적 역할에 대한 초기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대조 자료, 즉 최소 7차례에 걸쳐 박경감이 부대가 동원되기 전부터 사건 발생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 GPS 시스템의 상세한 이동 시간 기록을 제시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우연히 지나가거나 근처에서 업무 중이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왜 그 지나간 사실을 조서에 보고하지 않았냐는 추궁에는 침묵했다. 동시에 재무팀은 박경감의 개인 투자 내역에 대한 조사를 계속 확대했다. 지인 명의의 토지 매입,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회사 투자, 그리고 특히 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3개의 계좌로의 송금 등 일련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그와 친인척 관계도 아니었다. 내부감찰국은 박경감 부부와 관련자들 명의의 모든 자산을 임시 동결하라고 요청했다. 오후 초 강남구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가족의 금고에서 수사팀은 위조 혐의가 있는 다수의 자산 양도 계약서를 발견했다. 사무실에서 해당 서류들에 대해 질문받자 박경감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변호사가 오후 늦게 나타나 수사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 지휘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모든 과장급 팀장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 검사는 여전히 모든 단계를 면밀히 주시했다. 그날 밤 그는 직접 법무부 관계자를 만나 다음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밤 10시가 넘어까지 계속되었다. 결론은 공식적으로 형사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위해 박경감을 48시간 동안 긴급 체포하는 것이었다.
뉴스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경찰 내부망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구 동단위의 경찰관들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는 경악했으며 또 어떤 이는 이전부터 소문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파헤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수사팀은 박경감이 직접 조서를 작성했던 구루구의 사건들로 재검토 범위를 넓혔다. 4년 전 발생한 강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는 한 식당 주인으로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거의 5억 원을 강탈당했다. 당시에는 CCTV가 없고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 이제 피해자는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3명의 강도 중 1명이 다리를 절며 뛰는 모습을 매우 명확하게 묘사했지만 그 진술은 최종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평구의 또 다른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체포된 사람은 전과가 가벼운 청년으로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시간적 일치 때문에 체포되었다.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고 모순된 진술과 DNA가 일치하지 않는 몇몇 혈흔에만 의존했다. 하지만 변호인도 없고 피고인에게 법적 지원을 해줄 가족도 없어 재판은 신속하게 끝났다. 그는 거의 3년간 복역했다. 수사팀이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박경감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그 사람이 자신을 신문했던 사람이라고만 말했다. 기록은 점점 두꺼워졌고 조작된 혐의가 있는 사건 목록은 계속 추가되었다. 총 3일 만에 24건의 강도 사건이 의심 목록에 올랐다. 그중 19건에서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인 중 1명이 다리를 절며 뛰었다고 언급한 공통점이 있었다. 수요일 밤 수진 씨는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와 민준이는 특별 증인 보호시설로 임시 이전될 것이라는 통보였다. 모든 생활비는 보장되었다. 이유를 묻자 수사관은 두 모자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에게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는지, 언제 집 근처 마트에 가서 좋아하는 과자를 살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무언가 개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저 한 강도 사건의 증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경찰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의 핵심 관련자가 되었다. 그날 밤 검찰청 본부에서 이 검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축된 사건 연관 관계도를 모니터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붉은 실들이 장소, 인물, 시점을 연결하고 있었다. 전체 그림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법정 한가운데서 손가락을 들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련의 날들을 시작하게 한 3살배기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수사 4일째는 서울지방경찰청 본부에서의 비공개 회의로 시작되었다. 내부 감찰과장은 3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잠정 보고했다. 과거 사건 재검토 확대, 박경감 관련 개인 금융 분석, 그리고 송금 수취인 명단에 있는 개인들 간의 관계 확인. 회의가 끝날 무렵 수사를 위해 박경감을 구속 수감하는 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졌다. 동시에 그와 함께 일했던 2명의 부하 직원도 직무에서 배제되고 즉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통보는 이 시간도 채 안 되어 경찰 전체에 내부적으로 전달되었다. 오후 초 수사팀은 절대 보안을 유지하며 특별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박경감은 영장을 받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즉시 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그 시점에는 모든 증거가 봉인되어 어떤 쪽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동시에 과거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으로 소환되었다. 이전에 무시되었던 진술들이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강서구의 한 노점상 여성은 강도를 당했을 때 범인에게서 관절염 마스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그 냄새는 매일 아침 자기 옆에 앉던 이웃 아저씨의 냄새와 매우 흡사했다.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을 때 제복을 입은 한 경찰관에게서 똑같은 냄새가 나서 순간 놀랐지만 증거가 없어 감히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중구의 한 개인 택시기사는 강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거의 12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아내의 증언 외에는 알리바이가 없었다. 그때 그는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거의 없는 사복 차림의 한 남자에게 조사를 받았다. 여러 장의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몇 분간의 침묵 끝에 박형감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사팀은 박형감의 개인 컴퓨터에서 압수한 하드 드라이브에서 특별한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시간, 장소, 그리고 참여한 동료들의 이니셜과 함께 3단계로 나뉜 현장 위흠도 추적표였다. 표에는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손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었다. 그중 일부 기호는 재수사 중인 사건들과 일치했다. 재무팀은 박경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3개의 회사가 모두 40대 여성 1명을 법적 대표로 두고 있으며 이 여성은 세금 기록도 실제 사무실도 없다고 추가 보고했다. 등록된 주소는 2년 가까이 버려진 마포구의 낡은 주택이었다. 다음 날 오후 신문실에서 녹화된 20분이 넘는 영상이 확보되었다. 박형감은 제시된 증거들을 부인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일련의 금융거래 자료와 특히 자신이 직접 범죄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던 한 피해자의 진술 발췌본으로 대질신문을 받자 그는 자백하기 시작했다. 대화는 공식 조서 형태로 기록되었고 이는 전체 수사 과정의 전환점을 알렸다. 첫 진술에서 박경감은 내부 기록에서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최소 5건의 강도 사건에 가담했음을 인정했다. 수입이 높고 보안이 허술한 상점 목록에서 목표를 선정한 후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자신은 초기 수사팀에 합류하여 정보를 조작했다. 공범들은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중 2명은 조기 퇴직한 직속 동료였고 현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인물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한 시중은행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돈 분배 방식에 대해 묻자 박경감은 주로 현금을 사용했으며 합법화를 위해 유령 회사를 통해 송금할 때만 계좌 이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각 사건이 끝나면 3일 이내에 수익금이 분배되었다. 그는 절대로 자사를 오래 보유하지 않고 즉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다. 불법 수익금은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국제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 형태로 해외로 빼돌려졌다. 자금세탁방지부서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그날 밤 공식 뉴스가 발표되었다. 국영방송은 저녁 7시 뉴스에서 경찰 내 중간 간부가 조직적인 강도단과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얼굴이 흐릿하게 절이된 사진과 보도 배경으로 인해 사람들은 금방 누구인지 짐작했다. 소셜미디어는 즉시 들끓었다. 여론은 분노하는 쪽과 회의적인 쪽으로 나뉘었다. 많은 사람이 수년간 표창을 받았던 인물이 대규모 범죄 조직의 주모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는 관공서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을 만났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아이를 끌어안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는 오래전에 잠들었지만 법정 한가운데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던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연한 순간이었지만 수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의 층을 통째로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한 건의 강도 사건이나 한 개인의 범죄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아직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수사 6일째, 수사팀은 수사 범위를 서울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확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기도, 인천 등 인접지역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인 강도 사건 목록을 24시간 내에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찰청 정보에 따르면 공범 중 2명은 서울로 전근 오기 전 지방 단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사건들 간의 연관성이 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경찰청 형사국에서 특별수사팀이 파견되었다. 그들은 서울지방경찰청 5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내부 수사팀과 협력했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과거 피해자들에게 걸려왔고 진술을 다시 수집하고 시간대를 대조했다.
이 검사는 여전히 검찰 대표로서 주요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그는 모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다. 오전에 그는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부터 최신 보고를 받았다. 500억 원이 넘는 돈이 7개의 다른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되었다. 대부분은 한국과 법적 협력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제거래소에 있었다. 자금 회수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다는 점이었다. 정오쯤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강북구 형사팀의 낡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철에서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매우 진한 파스 냄새가 났다는 내용의 손으로 쓴 보고서였지만 이 내용은 상부에 제출된 타자본에서는 삭제되어 있었다. 작성자는 당시 수습경찰관이었고 현재는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 상태였다. 조사를 받으러 온 그는 당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용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익명의 젊은 경찰관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조서에 대신 서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수사팀에 제보했다. 은퇴한 다른 한 명은 사소해 보이는 사건에서 박 경감의 현장 도착 시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가 질책을 받았던 일을 털어놓았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꿰맞춰지고 있었다. 그 사이 민준이는 증인보호시설 내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옮겨졌다. 매일 아이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 아직 어렸지만 수사팀 중 누군가가 박경감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 민준이는 놀던 것을 멈추고 조용해졌다. 수진 씨는 아들의 반응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날 무엇이 아이를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모든 상황을 되짚어본 후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났던 혼란스러운 오후, 한쪽으로 기우뚱하던 걸음걸이의 이미지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5년 전 용산구에서 강도를 당했던 72세 할머니가 수사 사무실로 왔다. 제복을 입지 않은 경찰관들의 사진을 보던 중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박경감의 사진을 가리켰다. 눈이 어두워졌지만 강도를 당했을 때 집 대문 밖에서 서성이던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는 잊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안부를 묻는 척하다가 자리를 떴다. 당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남자의 시선이 관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에 늘 시달렸다고 했다. 수사관들은 할머니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한다는 사실에 말을 잃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다. 접근 방식, 범행 시점, 현장 처리 방법, 그리고 특히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의 반복.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를 넘어섰다. 다음 날 아침 의심스러운 사건들 초기 단계에서 박경감의 가까운 동료였던 이니셜 TH와 VL을 가진 두 사람을 추적하라는 긴급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모든 국경 검문소에 철저한 감시를 요청했다. 지난 6개월간의 출입국 기록이 재검토되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지난달 초 관광비자로 한국을 떠났으며 귀국 항공권은 없었다. 나머지 한 명은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내부 감찰국은 언론을 상대로 짧은 브리핑을 가졌다. 처음으로 박경감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관계 당국 대표는 이 사건이 심각한 위법 행위의 징후를 보이며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명확한 구조와 일관된 수법으로 활동한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했다. 여론은 격렬하게 폭발했고 신문들은 일제히 3살 아이 경찰 내 조직적 강도단 수사의 문을 열다라는 눈에 띄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법정안 민준이의 사진은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널리 퍼졌다. 뒤에서 찍은 아이의 손가락질 사진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상징이 되었다. 수진 씨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친척들이 링크를 보내주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아이가 똑똑하다고 칭찬했고 어떤 이는 아이를 어린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 때문이었다. 진실이 항상 경험 많은 어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작고 순수한 반사작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이 넘는 계속된 수사 끝에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국가급 특별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간의 회의가 거의 매일 열렸다. 서류는 시간마다 두꺼워졌다. 데이터 지도는 남부지방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4, 5년 전에 종결된 사건을 포함하여 유사한 징후를 보이는 30건 이상의 강도 사건이 확인되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정부는 경찰청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현장 초기 수사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시급히 제안하라는 공문을 발표했다. 목표는 현재 사건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팀과 법무부 대표가 긴급 초안을 내놓았다. 모든 현장 감식 참여 경찰관에게 개인용 보디캠 부착 의무화, 주요 지점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감독팀 설치, 공공 CCTV 및 보안 감시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한 인공지능 행동 분석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이 제안은 민준공일수사개혁안이라는 임시 명칭을 가졌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 아이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 명칭은 처음에는 내부 기호였지만 나중에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신문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글, 분석, 비판,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이는 이것이 사법개혁의 전환점이라며 강력히 지지했다. 어떤 이는 특히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 점에서는 동의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는 것이었다. 아들의 이름이 개혁 프로그램에 붙여진 것에 대해 질문받자 수진 씨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민준이는 여전히 소방차를 좋아하고 천둥소리를 무서워하는 3살배기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아들은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박 경감은 수사를 위해 계속 구속된 상태였다. 그의 초기 진술은 여러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다. 공범 중 2명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그중 1명은 이미 한국을 떠났다. 인터폴의 국제 수배 요청이 제안되었다. 경찰 내부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 단위의 내부 점검팀이 임시로 구성되어 지난 10년간의 모든 현장 처리 기록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부 부서는 경찰관 교체나 시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식별 코드가 통합된 새로운 양식의 수사 조서를 인쇄하기 시작했다. 법학대학과 경찰대학은 신속하게 이 사건을 특별 토론 주제로 다루었다. 전문가와 수사팀 대표를 초청한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다. 일부 장소에서는 심지어 민준이의 사진을 슬라이드 첫 장에 넣어 진실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켰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증인보호시설에서 민준이는 여전히 평범한 날들을 보냈다. 매일 오후 산책을 나갔고 그림 그리는 방도 있었으며 유치원 선생님이 함께 놀아주었다. 하지만 누군가 TV를 켰을 때 법원 이미지가 나타나면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수진 씨는 증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회의에서 연설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자신은 그저 구멍가게 주인일 뿐 대중 앞에서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기회라는 설득에 그녀는 동의했다. 짧은 연설에서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그날 진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들이 손가락질했을 때 자신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한마디 말로 회의장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저는 때때로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른들이 애써 외면하던 것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녀의 연설은 여러 신문에 인용되었다. 한 젊은 기자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민준이는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자신이 봤던 것을 보고 가리켰을 뿐이다. 하지만 어떤 계산도 없었기에 그 행동은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금요일 아침
경찰청은 개혁 프로그램의 명칭을 민준 프로세스로 공식 변경하고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준이의 이미지는 프로그램의 공식 상징으로 재디자인되었다. 하얀 배경 위에 작은 손이 들려있고 얼굴은 없지만 단호한 시선만 담겨 있었다. 같은 날 아침 수사관들이 수진 씨 모자의 새로운 거처를 방문했다. 그들은 경찰청장이 직접 서명한 편지를 그녀에게 전달했다. 그 순간 아들의 반응을 무시하지 않은 그녀의 용기에 감사하는 내용이었다. 수진 씨는 편지를 읽고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민준이는 신나게 소방차를 색칠하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지만 어쩌면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은 단 한 번 올바르게 행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1년 후 민준이가 법정에서 손가락을 가리켰던 그날, 억울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시내 중심 공원의 문을 열었다. 밖에는 회반죽을 바르지 않은 소박한 벽돌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의가 묻혔던 곳에서 진실은 기어코 모습을 드러낸다. 기념식에는 수사 과정 내내 등장했던 얼굴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지켜봤던 이 검사가 연설을 요청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차분했고 화려한 미사 요구 없이 그저 습관처럼 움직이던 시스템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각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뿐이었다. 수진 씨는 무대에 오르지 않고 멀리 서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사람들로 가득 찬 객석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4살이 되었고 여전히 소방차를 좋아했으며 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이런 건축물을 세웠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 씨에게 이곳은 누군가를 기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너무 작아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가장 두꺼운 먼지층마저 날려버릴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곳이었다. 그 사건 이후 경찰 내 교육 프로그램이 개편되었다. 경찰대학에서는 졸업반 학생들에게 민준 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필수 논문을 쓰도록 했다. 우수한 논문은 내부 게시판에 게재되었다. 지방 출신의 한 여학생이 쓴 글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 한 구절은 많은 사람이 책을 덮고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법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만 진실은 때로 용기만을 필요로 한다. 부패 조직으로부터 환수된 자금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이 설립되었다. 관련 사건에서 잘못 구금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100명 이상이 명예를 회복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아직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사과를 받았다. 그들 중 한 명인 유 씨는 강서구의 한 강도 사건 공범으로 몰려 3년을 복역했다. 이제 60대가 된 그는 피해자 모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뒤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3살 아이가 진실을 드러나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어른들이 계속 침묵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준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개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장 감식에 참여하는 모든 경찰관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했다. 중대 사건에는 3개의 다른 기관에서 온 독립적인 전담팀의 감독이 의무화되었다. 새로운 법률이 추가될 때마다 민준이의 이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기호처럼 언급되었다. 예전 동네에 있던 수진 씨의 구멍가게는 이제 친척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특별증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시간제 근무 제한을 수락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두려움에 떨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아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되찾게 하기에 충분했다. 매 주말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옛 동네를 다시 찾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집 근처 작은 마트로 달려가 예전 그 과자를 고르고 예전에 매번 간식을 사달라고 조르던 그 계산대 구석에 섰다. 한 번은 수진 씨가 아들에게 법원에 갔던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장난감 자동차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아이에게 그 기억은 엄마를 따라갔던 다른 외출과 다를 바 없는 희미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그 기억은 하나의 이정표였다. 한 젊은 경찰관은 현장에 설 때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것을 본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곳을 가리키던 순간을 떠올린다고 했다.
그 행동은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을 일깨워준다고 했다. 연말, 시는 경찰 개혁 프로그램 총결산 행사를 열었다. 광장 중앙에 설치된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 한 해의 중요한 이정표들이 상영되었다. 민준이의 사진이 나오자 광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화면 중앙에는 제복을 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들어올려진 작은 팔이 있었다. 배경음악도 효과도 없이 그저 맑고 평온한 아이의 눈빛만이 있었다. 수진 씨는 뒷좌석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려지자 민준이는 귀를 막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는 첫 강도 사건이 일어났던 거리를 지나갔다. 금은방은 새로 단장했고 새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지만 그날의 자세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길 건너편 예전에 수진 씨의 작은 구멍가게가 있던 곳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길가 벤치에 앉아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뛰어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던 한 남자가 멈춰서서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히 말했다. 어머니와 아드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진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미소를 짓고는 민준이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많은 어른이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천진난만하게 모르고 있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길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 속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수진 씨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각했다. 누구나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회를 바꾸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작은 팔 하나, 맑은 눈빛 하나, 계산 없는 말 한마디. 진실은 소리칠 필요가 없다. 그저 가리켜지기만 하면 되고 일단 모습을 드러내면 그 무엇도 다시는 그것을 숨길 수 없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행은 저희가 계속해서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이야기를 전파하고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삶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는 단순히 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용기, 각성, 그리고 시민의 책임에 대한 깊은 교훈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실의 힘과 정의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이나 고민을 안겨주었거나 혹은 단순히 좋은 것을 공동체에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창에 소감을 남기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지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참여는 작은 불씨가 되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 들을 가치가 있고 생각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싶어요.